오늘 탐구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비트코인 시가총액 16조 달러. 혁신 투자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가 2030년 전망으로 제시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바로 와닿지는 않으시죠? 네, 워낙 크니까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걸로 단순하게 나눠보면 비트코인 하나에 약 76만 달러. 76만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물론 이건 미래의 특정 시점을 가정한 단순 계산일 뿐이지만 아크 인베스트가 얼마나 대담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짐작하게 만들죠. 와,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아크 인베스트가 비트코인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2030년에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 28조 달러 규모로 커지고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무려 60%에서 70%를 차지할 거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제시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핵심이에요. 왜 아크 인베스트는 수많은 암호화폐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이 거대한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거라고 봤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논리로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이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 구조를 하나씩 좀 해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크 인베스트가 그리는 2030년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28조 달러라는 시장이 대체 어떻게 구성된다는 건가요? 아크 인베스트의 전망은요, 이걸 약간 2층짜리 건물에 비유할 수 있어요. 2층 건물이요? 네. 1층에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아주 단단한 기초, 뭐랄까, 금고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2층에는 이 시장의 성장 엔진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그 위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자리 잡는다는 구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치를 굳건히 저장하는 자산과 그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막 뿜어내는 기술 플랫폼이 공존하는 그림인 거죠. 그 2층 구조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1층이 튼튼한 금고라면 2층은 그 위에서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금융 허브 같은 느낌인데요. 네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전체 건물의 60에서 70%가 1층의 비트코인이라면 나머지 30에서 40%는 바로 그 2층의 성장 엔진이 채우게 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는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즉 2층에 해당하는 시장이 2030년까지 약 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잠시만요. 6조 달러요?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만요? 네,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플랫폼들이 더 많은 금융활동과 실물 자산 토큰화를 끌어들이면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몇 배나 되는 규모인데 그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이지만 그들의 논리는 이 시장이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전통금융과 실물 경제의 자산까지 끌어들이는 거대한 플랫폼이 될 거라는 데 기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체 구조는 이해가 됐어요. 1층의 가치 저장소 비트코인과 2층의 성장 엔진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네. 그런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많아요. 왜 하필 비트코인일까요? 왜 그 1층 금고가 전체 건물의 70%나 차지해야 하는 거죠? 다른 금고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크인베스트가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전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야 비트코인 70%라는 시나리오가 성립되거든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완벽하게 굳힌다는 거예요. 아, 디지털 금. 네, 비트코인이 더 이상 변동성 큰 기술주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처럼 경제가 불안할 때 가치를 저장하는 대표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수록 자본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그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참 당력하긴 한데 한편으론 금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신뢰를 쌓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과연 1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신뢰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아크인베스트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아크인베스트는 그 신뢰가 역사적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견고함과 탈중앙성에서 온다고 봐요. 아,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해킹당하거나 중단된 적 없는 네트워크의 안정성,
그리고 그 어떤 정부나 기업도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전 세계 금시장 규모가 15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비트코인이 그 시장의 일부만 가져와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전제는 뭔가요? 두 번째 전제는 바로 기관의 시장 참여예요. 이건 뭐 이미 현실이 되고 있죠. 네, ETF도 그렇고요. 맞아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일부 기업들은 아예 재무자산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편입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수요의 구조 자체가 변덕스러운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거대한 기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저도 2017년 광풍을 기억하는데 그때는 하루에 30%씩 움직이는 게 예사였죠. 그런 자산에 연기금이 돈을 넣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세상에 정말 바뀌고 있긴 한가 봐요. 맞아요. 기관은 한 번 자산을 편입하면 쉽게 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전제와 연결돼요. 바로 변동성 완화죠. 아, 그 부분은 조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 아닌가요? 기관이 들어와야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기관이 못 들어오는 딜레마가 있잖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 딜레마가 ETF 같은 제도권 상품을 통해 깨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하. ETF는 기관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술적, 규제적 부담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 셈이죠.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변동성이 줄면 더 보수적인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곳들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1% 정도는 담아볼까?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변동성 감소가 더 큰 자금을 부르고 그 결과 변동성은 더욱 줄어드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디지털 금이라는 명확한 역할, 기관이라는 새로운 수요층, 그리고 변동성 완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군요. 네, 그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격이 다른 독립적인 자산군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아크인베스트 시나리오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저기 이런 의문이 들어요. 가치를 저장하고 쉽게 거래하는 수단이라면 굳이 변동성이 있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결제나 송금 같은 분야에서는 훨씬 안정적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져요. 아크인베스트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다르다고 봐요. 역할이 다르다. 네, 서로의 영역을 뺏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시장을 키우는 파트너에 가깝다는 시각이죠. 역할이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결제 수단이나 달러화 엔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국경 간 송금을 하거나 디파이 같은 온체인 금융 시스템에서 거래의 매개체로 쓰이는 거죠. 즉,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하는 교환의 매개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나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 즉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원화로 커피를 사 마시지만 장기적인 자산 보관을 위해서는 금이나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서로 용도가 다른 거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혈액처럼 돌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비트코인은 생태계의 금고 역할을 하면서 자산 가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림이죠. 따라서 서로의 영역을 잠식하기보다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시장을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는 게 아크인베스트의 분석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예측이 맞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런 장기 전망의 진짜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적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죠. 아크인베스트의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확인해야 할 5가지 질문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크인베스트의 거대한 가설이 현실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첫째, 기관 자금이 실제로 꾸준히 늘고 있는가예요. 이건 가장 직접적인 지표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되는 자금의 규모,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올리는 기업의 수, 그리고 향후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의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추적해야 해요. 단순히 기관이 온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만약 ETF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기업들이 보유 비트코인을 매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 가설에 대한 심각한 도전 신호로 봐야 해요. 자금 유입의 강도와 지속성이 핵심 관찰 포인트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둘째, 비트코인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을 계속 지켜내는가예요. 아, 예를 들어 갑작스런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갈등이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보고 내던지는지 아니면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매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그 인식이나 내러티브라는 건 측정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보면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과 똑같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금처럼 반대로 움직이거나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지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내러티브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나눴던 이야기와 연결되겠네요. 스테이블 코인과의 관계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을 잠식하는가 아니면 결제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가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데이터는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유통 속도 같은 지표들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바로 다른 자산으로 바꾸지 않고 장기간 지갑에 보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면 그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과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발하게 쓰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사람들이 이걸 은행 예금처럼 장기 보유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흥미롭네요. 네 번째는 성장 엔진에 대한 질문이겠고요. 맞아요. 넷째,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과 활동을 만들어내는가예요. 아까 6조 달러라는 숫자에 놀라셨잖아요. 네네. 그 예측을 뒷받침하려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이 보여야 해요.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실물 자산이 토큰화되어 그 위에서 거래되는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봐야죠. 우리가 흔히 앱스토어에서 잘 나가는 앱의 매출이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보듯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늘어나는 걸 넘어 그 사용자들이 실제로 돈을 쓰면서 네트워크에 수익을 안겨주는 수익 모델이 작동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기반 시설에 대한 질문이 남았네요. 마지막 5번째 체크리스트는 대규모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 회계, 커스터디 같은 인프라가 잘 정비되고 있는가예요.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기관들이 수조 원의 고객 돈을 맡길 안전한 수탁 회사가 없거나 회계 처리가 불분명하거나 규제가 너무 불확실하면 거대 자본은 절대 들어올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 같은데요. 어떤 신호를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거나 주요 국가의 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을 내놓는 것 같은 뉴스들이 바로 인프라가 성숙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예요. 이런 시장의 기초공사가 얼마나 튼튼해지는지가 전체 시나리오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기관 자금의 순유입, 위기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 증명, 스테이블 코인과의 역할 분담,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질적 수익 창출, 그리고 제도적 인프라의 성숙도. 이 5가지를 꾸준히 지켜보면 되겠군요. 네,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쌓여갈수록
아크인베스트의 2030년 시나리오는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고 만약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난다면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오늘 긴 시간 아크인베스트의 전망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들의 주장은 2030년이 되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소수 마니아들의 투자 테마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16조 달러라는 숫자는 바로 이 결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76만 달러 같은 특정 가격을 맞추는 데 집중하기보다 오늘 함께 짚어본 5개의 체크리스트를 나침반 삼아 앞으로 2에서 3년간의 데이터를 꾸준히 추적하며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이 전망은 미래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미래를 읽기 위한 질문지를 우리에게 던져준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2030년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 다른 경쟁자에게 그 역할을 일부 나누어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